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경우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가 유예되거나 감면됩니다.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4월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 동안 의무 격리가 시행됩니다. 격리 비용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경우에도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해외 확산 여파로 주미대사관을 비롯한 제외공관 41곳의 선거 사무를 추가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사무가 중단된 공관이 65개로 늘면서 제외 선거인의 46%가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류는 외계 문명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구와 가장 유사한 조건의 행성인 화성 탐사에 주력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탐사를 통해 화성의 비밀도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인류의 화성 탐사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봅니다. 한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건축물의 균열이나 붕괴 등 각종 해빙기 안전사고입니다. 오늘 사이언스 119에서는 봄철 안전사고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 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도 이달치부터 유예 또는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2차 추경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3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이하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젊은 유학생들이 지침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들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진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는데요. 정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공항에서의 검역과 입국자들의 동선 관리, 지역에서의 철저한 자가 격리 이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거점에서 격리 장소까지의 이동 지원, 별도의 격리 시설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젊은 유학생들이 지침과 권고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구 현장에서 헌신해온 의료진들 중 감염된 분들이 우려될 만큼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의료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웅들인 의료진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본에서는 감염된 의료인들이 우선적으로 치료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해외발 국내 입국자에 대해 2주 동안의 의무 격리가 시행됩니다. 글로벌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인데 이번 결정을 통해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을 봉쇄하는 전면적인 입국 금지보다는 낮은 수위의 조치입니다. 바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달 1일 0시부터입니다.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가파른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400건을 훌쩍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이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선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경우에도 본인 부담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설에 격리되는 비용은 하루에만 약 10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가 격리가 어려운 입국자의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 격리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격리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자기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한국 방문 외국인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입국자 자가격리에 일정 부분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공익과 국익훼손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며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이나 인도적 용무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한국은행이 한미 통화 스와프 자금 600억 달러 가운데 먼저 120억 달러를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시장에 공급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회사채 차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31일 한미 통화 스와프 자금 가운데 첫 번째로 120억 달러 경쟁 입찰을 실시합니다. 2008년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당시 한 달 넘게 걸렸던 첫 경쟁 입찰이 이번에는 체결이 이뤄진 지 13일 만에 신속히 실시됩니다. 만기 7일물 20억 달러와 만기 84일물 100억 달러 두 가지로 나눠 입찰이 되는데 낙찰자가 응찰 시 제시한 금리가 각각 적용되는 복수가격 방식이 채택됐습니다. 입찰에 응하는 은행이 20억 달러 7일물에는 최대 3억 달러, 100억 달러 84일물에는 최대 15억 달러까지 응찰할 수 있어 한 은행이 120억 달러 가운데 15%인 18억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급되는 한미 통화 스와프 자금 120억 달러는 다음 달 2일에 낙찰된 은행에 넘겨져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도 결국 그 달러 자금 수요, 달러 수요 증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로 확보한 600억 달러 가운데 남은 480억 달러도 앞으로 외화자금 사정 등을 감안해 추가 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은 다음 달부터 1조 9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회사채 지원 대상 1순위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종이 꼽히고 있습니다. 산은은 기업은행과 함께 2조 원 규모의 기업어음 매입에도 나섭니다. 우량채권과 금융채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20조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다음 달 2일부터 가동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중앙선관위가 주미대사관 등 재외공관 41곳에 대해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 재외선거인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한 곳은 25개 나라나 됩니다. 재외공관 숫자로는 41곳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을 비롯해 뉴욕과 LA 영사관과 앵커리지 출장소까지 12곳이나 됩니다. 지역별로도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는 물론 남미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어 오세아니아까지 모든 대륙이 포함됐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일부 공관의 재외 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했지만 추가 중지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합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투표기간 조정 등으로 재외선거를 실시하려고 하였지만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코로나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된 주재국의 우려 표명과 제재 강화로 정상적인 재외선거가 실시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추가 중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선관위가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한 곳은 모두 40개 나라의 65개 공관으로 늘었습니다. 이곳의 재외선거인 숫자는 8만 500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의 46.8%나 됩니다. 절반에 가까운 재외선거인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되지 않은 공관에서는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엿새 동안 투표가 진행된다며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재국의 제재 조치가 강화된다면 투표 기간 중에라도 선거 사무가 중지되는 공관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인류가 우주를 탐사하기 시작한 이래 화성은 태양계 내에서 지구와 가장 유사한 조건을 가진 행성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화성에 대한 탐사도 꾸준하게 이어져 왔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 지웅배 연구원과 함께 인류의 화성 탐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인류가 우주를 탐사한 이후에 지구와 가장 유사한 조건인 화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탐사를 해왔는데 그만큼 이제는 우리가 화성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것들을 알게 됐나요? 네, 19세기 전부터 이미 화성은 다양한 공상가, 천문학자들에게 꿈의 세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예. 다른 행성에 비해서 유독 화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화성에도 어쩌면 지구처럼 생명이 존재하거나 과거에 존재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까지 화성을 탐사했던 마리너, 마스 익스프레스, 그리고 또 가장 최근의 궤도선 중 하나인 메이븐과 착륙선 큐리오시티 등 화성 전반에 걸친 다양한 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탐사를 통해 현재 천문학자들은 화성의 여름에 해당하는 따뜻한 시기가 찾아오면 바로 아래 그 표면 토양 지하에서 살짝 얼어있던 물 얼음이 녹으면서 산기슭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화성의 극지방에 해당하는 극관에는 이산화탄소가 얼어있는 드라이아이스 빙하가 지구의 남극과 비교할 정도로 넓게 얼어있는데요. 이곳의 극관 얼음 역시 계절이 변화하면서 얼음의 면적이 변화하고 또 하늘에서 서리가 내리는 등의 기상활동을 관측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과거 화성의 모습은 물도 있고 또 생명체도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화성의 모습은 굉장히 황량해 보이거든요. 과거와 현재 화성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네, 화성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태양 주변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행성 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 생명 거주 가능 구역, 골디락스 존의 가장자리에 걸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물이 존재하고 생명도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받았습니다. 화성의 토양과 다양한 암석들 그리고 지질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과거 화성에도 지구 못지않은 물이 풍부한 행성이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예. 이렇게 지구와 비슷한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지구와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많은 천문학자는 화성이 지질학적으로 거의 죽어있는 행성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지구에 생명이 생존할 수 있던 것은 단순히 태양 주변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네. 지구 내부의 핵이 회전하면서 지구 주변에 만든 지구 자기장이 지구 생태계를 지키는 보호막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화성은 현재 지질학적으로 죽어있는 행성이기 때문에 주변에 자기장 보호막도 만들지 못했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몇 년 전부터 화성 표면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대신 화성의 그 표면 아래, 지하에는 희망을 품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화성 표면은 또 온도도 영하 60도 정도 되죠. 굉장히 춥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 힘들 텐데 그럼 지하에 이렇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 희망을 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로운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을 피해서 화성의 표면 아래 천연의 방공호에서는 아직 살아남아 생존하고 있는 화성의 고대 생명체들의 화석이나 미생물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류는 2018년 화성 표면 위만 탐색해왔던 기존 착륙선들과 달리 이번에는 직접 화성 표면의 땅을 파고 그 지하에 매장되어 있을지 모르는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인사이트라는 이름의 착륙선을 화성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화성의 표면을 그냥 관찰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땅을 파고 그 안을 탐사할 수 있다니까 정말 혁신적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인사이트 탐사선의 주된 임무는 무엇인가요? 네, 인사이트 탐사선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화성의 땅을 파서 그 안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생명체에 의한 생화학적 반응을 찾는 것과 화성에 지진계를 설치해서 화성의 지질학적인 생명력이 어떤 이유로 사라지게 되었는지 추적하는 것이죠. 앞서 2014년 9월부터 화성 주변을 돌며 화성의 자기장과 그 주변 전하 입자들의 흐름을 파악했던 메이븐 궤도선에 따르면 네. 아주 미미하기는 하지만 화성 표면에서도 서서히 약해져가는 자기장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예. 즉 화성의 내부의 핵과 지질학적인 활동성이 아예 죽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심지어 아주 약하긴 하지만 지구의 극지방처럼 미미하게 남아있는 화성의 자기장이 태양풍의 입자들과 반응하면서 일으킨 양성자 오로라의 흔적도 관측되었습니다. 화성에서 보는 오로라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럼 인사이트 탐사선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나요? 네, 인사이트 탐사선은 표면에 지진계를 설치해서 화성에서 혹시 자연지진이나 발생하거나 소행성 충돌 등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지진파가 발생했을 때 그 지진파의 전파 양상을 추적해서 화성 내부의 지질학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예. 이는 마치 곧 다가올 여름에 우리가 수박을 살 때 수박을 직접 쪼개보지 않고 표면을 네. 통통 두드리기만 하면 수박이 얼마나 더 잘 익었는지 혹은 덜 익었는지 그 물렁물렁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 화성 내부의 구조에 따라서 인공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파가 진앙을 출발해서 화성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화성을 쪼개보지 않아도 화성 내부의 핵과 멘틀, 이런 내부 구조들의 밀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이런 분석은 지구 내부의 핵, 멘틀 구조를 파악하는 데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박 비유가 정말 적절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속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이제 추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이런 추적과 분석을 통해서 지진을 감지한 적도 있다고요. 네, 2019년 말까지 집계된 것을 기준으로 인사이트의 지진계인 SEIS 장비는 화성진으로 의심되는 흥미로운 진동을 450건가량 탐지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이 모든 신호가 실제 화성의 지진은 아니고 화성에서 부는 바람에 의한 진동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그 중에서 정말 화성의 땅에 올린 화성진으로 추정되는 것은 약 174건 정도로 그 가운데 강도가 가장 강한 것은 진도 4.0 정도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예. 물론 아쉽지만 이 정도의 약한 진동으로는 화성의 내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또 그나마 세기가 강했던 약 24건의 화성진의 데이터를 통해서 화성 내부의 구조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인사이트가 착륙해 있는 곳은 화성의 엘리시움 평야에서 특히 지대가 낮은 홈스티드 할로어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이곳은 과거 용암이 굳어서 형성되었던 현무암 지대 위에 구멍이 많은 다공성의 레골리스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비교적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질학적인 움직임이나 진동에 취약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에 진동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해서 이곳에 착륙했습니다. 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화성은 지구처럼 직접 대류판이 이동하거나 부딪히는 방식으로 화성진이 발생하진 않지만 화산이 폭발했던 곳 주변 지하에서 가스가 분출되거나 용암이 무너지는 등의 이유로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인류가 화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화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해서 산다면 어떨까 이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지구가 아닌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가능성 정말 있을까요? 화성은 과거에는 지구처럼 물이나 대기가 풍부하고 아마 생명도 충분히 존재했을 법한 행성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구보다 중력이 배로 더 약하고 그래서 대기권도 아주 옅어서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장도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물이 있다 하더라도 화성 표면에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생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 대부분 천문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 먼 미래 우리가 불가피하게 화성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화성 표면에 도시를 짓고 사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 대신 화성의 땅속 지하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마치 화성의 개미 종족이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위험한 태양풍과 해로운 우주 방사선을 피해 살아가는 것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영화 마션을 통해서 화성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인 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화성에서 사는 것이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4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했습니다. 당초 경제 피해를 우려해 지침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연장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한 달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better you do, the faster this whole nightmare will end. Therefore, we will be extending our guidelines to April 30th to slow the spread. 15일 동안 적용되어 온 지침의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봉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클 수 있다며 4월 12일 부활절 전에 지침을 완화할 수 있음을 내비쳐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가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10만 명 이상이 숨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자 연장을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서 이기기도 전에 승리를 선언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The modeling estimates that the peak in death rate is likely to hit in 2 weeks.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충실히 따라주길 촉구하며 현지 시간 화요일 관련 데이터와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언론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줄곧 낙관론을 펼쳐온 트럼프 대통령이 냉혹한 현실을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19 확산 움직임이 꺾이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온 상승이 코로나19를 막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쯤이면 코로나19가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한 달 뒤에는 슬그머니 말을 바꿉니다. People are talking about July, August, something like that. So it could be right in that period of time where it washes through. 그렇다면 기온 상승이 코로나19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 MIT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부분 3도에서 17도 사이 저온 지역에서 발생했고 온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건 맞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기온이 올라간다고 확산 속도가 느려질 것이란 단정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온이 올라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떨어질지는 몰라도 단 몇 시간 만에도 전파가 일어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예단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른 신종이라는 점도 예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나 이런 전염병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드물고요. 심지어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중동에서 발병했고 계속 발병 중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같은 계열의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유럽의 연구기관에서도 여름 더위가 코로나19 확산을 멈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유명 노벨상 수상자는 기온과의 연관성을 떠나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불확실한 예측에 기대기보다 철저한 방역만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한 주간 화제의 뉴스를 뽑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과학 뉴스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을까요? 5위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늘면서 진단검사 대상도 크게 확대됐는데요. 하루에만 1,000명이 훌쩍 넘는 입국자가 검사를 받게 되자 정부가 공항에 워킹스루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여러 개의 간이부스를 설치하고 의료진이 옮겨 다니며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인데요. 검사와 소독이 동시에 가능해서 기존 선별진료소보다 7배까지 빠르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죠. 특히 진단시약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지원을 요청할 만큼 수입을 원하는 나라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모두 80여 개국이 진단시약의 수출이나 무상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뒤 여유분에 대해서 해외 공급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3위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이 차지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코로나19의 확산세도 꺾이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온도가 올라가면 활동성이 떨어지지만 코로나19처럼 많은 사람이 감염된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워낙 감염원이 광범위해져서 외부 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는 코로나19가 여름철에 주춤했다가 가을철 기온이 내려가면 다시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위성 관찰 결과 가장 피해가 큰 중국과 이탈리아의 공기질이 눈에 띄게 좋아진 건데요. 산업 활동이 줄고 이동 제한이 강화되면서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명피해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냥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저탄소 경제가 대기 환경에 주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할까? 인류가 오랫동안 가져온 질문 중 하나인데요. 지난주 별별 이야기에서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천문학자들의 노력을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는 외계 생명체의 우리 존재를 알리기 위해 일종의 신호를 보내자는 과학자들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흔적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과학계에서는 기대감과 동시에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핫5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길어지면서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일이 모두에게 힘든 일입니다. 집에서 독특한 커피를 만들어 마시거나 콩나물을 기르는 등 다양한 활동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혜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집에서 할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 집에서 많이 만들어 마시는 달고나 커피입니다. 커피와 설탕에 뜨거운 물을 조금 부어 부풀어 오를 때까지 저은 뒤 우유 위에 얹으면 완성입니다. 숟가락으로 수백 번 저거나 거품 기계로도 한동안 저어야 거품이 나옵니다. 이거 몇 분 해야 돼요? 5분 넘게요. 코로나19 탓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콩나물입니다. 복지시설도 문을 닫은 요즘 홀로 적적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일거리입니다. 콩나물 물 준 시간도 있고 또 여러모로 좋죠. 옛날 생각도 나고 옛날에 많이 기려 먹었으니까. 저걸 잘 지른다면 친구들하고 나눠 먹을 수도 있고. 독거 어르신에게 콩나물 키트를 나눠주거나 선착순으로 상자 텃밭을 나눠주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K-팝 춤 배우기 영상도 나왔습니다. 뉴키드와 공연소녀 등 아이돌 그룹이 재능 기부로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자칫 우울감도 깊어질 수 있는 시기.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지혜도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생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혈관 줄기세포를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피부세포에 두 종류의 혈관 발달 유전자를 주입해 혈관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만들어진 혈관 줄기세포가 다른 세포로 분화하지 않고 혈관 구성세포로만 분화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세포를 뒷다리 혈관이 막힌 실험쥐에 주입한 결과 혈류 흐름이 회복되고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아울러 혈관 줄기세포를 3D 프린팅 주원료로 사용하면 생체 조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몸도 마음도 들뜨는 시기지만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커져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119에서는 봄철 해빙기의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소방서 이성숙 소방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런 해빙기 안전사고는 겨울철에 얼었던 땅이 봄 기운에 녹으면서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기온이 0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온이 다시 0도씨 이상으로 높아지면 얼었던 공급수가 녹아내리면서 집안을 약화하는데요. 이 때문에 집안 치마가 건축물의 구조를 약화해 균열이나 붕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낮과 밤의 온도가 영상과 영하를 반복하는 2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는 해빙기에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배부름 현상, 그러니까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에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마치 배가 부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현상에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요. 자, 이처럼 겨우내 얼었던 토양이 봄이 되면서 다시 날이 따뜻해지면서 녹으면서 집안이 약화되는 현상, 이것들이 집안 치마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빙기 안전사고에 취약한 곳은 어디인가요? 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빙기 안전사고는 총 45건으로 2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장소로 보면 절개지 낙석이 49%, 축대 옹벽이 24%, 건설 공사장이 18%, 기타가 9% 순이었습니다. 멀쩡한 도로에 갑자기 구멍이 나는 싱크홀도 이런 해빙기 사고라고 들었는데요. 평상시에 안전 점검이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해빙기 대비 봄철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봄철 소방안전 대책으로는 첫째, 주요 대상 소방특별조사 및 위험물 저장소 소방검사, 둘째, 해빙기 건축 공사장 시설물 등 안전관리 추진, 셋째, 해빙기 가스 안전관리 종합 안전점검이 있는데요. 위험물 저장소는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를 통칭해서 이르는 용어로 위험물 저장소 1,540개소 중 40% 내외의 표본을 선정해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사항 및 각종 신고사항 확인과 위험물 시설의 위치나 구조, 설비, 불법 변경 여부 등을 검사합니다.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 대책으로는 해빙기 공사장 사고 위험 요인 제거와 재난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책임자 안전관리 간담회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빙기에는 집안 치마로 인해 노후 건축물과 옹벽 등 위험시설 주변 가스시설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 독성가스 취급 사업장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럼 해빙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생활 속에서 우리 스스로 해빙기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집이나 주변의 대형 빌딩, 노후 건축물 등이 균열이나 집안 치마로 기울어져 있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택, 축대나 옹벽이 안전한지도 점검해야 하고요. 집 주변에 배수로나 토사 혹은 퇴적 등으로 막힌 곳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절개지나 언덕 위에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집 주변에 지하 굴착 공사장에 추락 방지나 접근 금지 등을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 지역 출입을 금해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집 주변이나 도로 또 우리 집 앞마당이라도 평소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해빙기 사고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내는 게 바로
절개지 낙석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날씨가 풀리면서 이제 산행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해빙기에는 낙엽에 가려진 잔설과 얼음, 낙석 등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물기를 머금은 낙엽이나 돌은 지면과 마찰력을 떨어뜨려 미끄러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또 계곡의 얼음은 해빙기로 들어서면서 녹기 시작해 깨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얼음 위로 올라서거나 얼음 밑을 지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또 지표면이 녹기 시작하면서 낙석의 위험도도 높아지는데요. 이 시기에 바위 지역이나 산사태 지역을 지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 약해진 지반으로 고정되어 있던 바위 더미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낙엽에 가려진 잔설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미끄러지기 때문인가요? 왜 주의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낙엽의 밑에 있는 그 눈이 눈이요, 네.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지만 예. 보통 이렇게 다리를 다치시거나 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이동을 못 하셔서 네. 구조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끄러지시면서 다리를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군요. 네. 자, 이처럼 따뜻한 봄 기운 때문에 좀 봄맞이 산행을 갔다가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족으로 인한 추락이나 낙석 사고로 발생했던 그런 아찔한 사고들 몇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추락 사고로 보면 지난 2017년 3월 한 등산객이 북한산 대성암 부근에서 얼음에 미끄러져 실족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허리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저체온증으로 매우 위급한 상태였는데요. 다행히 안전하게 구조했던 사건이었고요. 예. 지난 2015년 북한산 인수봉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5톤 무게 바위가 암벽 등반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산악회원 5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낙석에 깔린 여성 56살 윤모 씨가 숨졌고 53살 이모 씨 등 3명이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네. 또 지난 2월 12일 도봉산 Y계곡에서 30대 남성이 하산 중 실족으로 추락해 머리 출혈 등 부상으로 구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들 모두 일단 구조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요. 만약에 등산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에 맞닥뜨리게 되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네, 119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랜턴 같은 것들을 비춰서 도움을 위치를 요청할 알리고요. 수 있습니다. 예. 네, 여기서 가장 산행 사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 유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벌의 옷을 꼭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해빙기에 산악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방하는 그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해빙기 및 봄철 안전한 산행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먼저 잔설 및 낙엽 밑에 빙판을 주의해야 합니다. 네. 빙판이 의심되는 곳은 아이젠을 착용하고 해지기 전에 특히 빠르게 하산해야 합니다. 또 협곡을 지날 때에는 낙석 및 낙빙을 주의해야 하고요. 사고를 대비해 주변 위치를 숙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응급 상비약과 구조 요청을 호루라기, 손전등 등을 포함해서 지참해야 하고요. 비탈길을 피하고 안전한 등산로를 따라 산행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또 여분의 옷을 준비해서 조난이나 기상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조난을 당했을 때 그 구조를 요청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런 그 해빙기에 다치게 되면 골절상이 가장 많잖아요. 맞아요. 그 부목을 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가 많다 보니까 더 큰 피해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응급 조치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일단 출혈이 있을 때는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이 출혈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주변에 생수나 이렇게 차가운 것이 있으면 부종을 줄이기 위해서 상처 부위보다 위쪽으로 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나 넓은 판자 혹은 종이 같은 것들이 있다면 부상 부위를 대줘서 부종을 줄이거나 하면 통증을 경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좀 코로나19로 날이 뒤숭숭한데 산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찾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사실 어디든 산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또 봄철에는 특히나 산행할 때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해 손 씻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스마트폰과 같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소독하는 건데요. 간편하게 물티슈로 닦는 경우가 많은데 에탄올을 묻힌 소독용 솜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안경이나 화장용품 같이 얼굴에 자주 접촉하는 물건은 특히 신경 써야 하는데요. 사용할 때 눈이나 입에 닿지 않게 주의하고 손잡이 부분을 자주 소독해야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